예, 많은 분들이 아직 자리를 채워주시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9시 주먹경 알람을 켜놓으신 분은 잠시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월은 우리 민족 동족 성장의 아픈 역사가 시작된 달입니다. 그래서 후곡성당 열린 아카데미 5회차는 강연 주제를 북한 이탈 주민의 삶과 북한 실상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기획분과에서 시간을 내주어 민족 화해 분과에서 특별히 사회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후곡성당 민족 화해 분과장 기득서 사변호입니다. 지금부터 후곡성당 6월 열린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윤여상 박사님이십니다. 윤여상 박사님은 전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이시고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여상 박사님의 강연 이후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전 검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북한의 실상이나 탈북 과정, 대한민국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강사님을 모시기에 앞서 후곡성당 이성주 니노 사목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열린 아카데미가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호국의 달을 맞아서 우리 전문가이신 윤여상 박사님,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저희 한국당을 밟으신, 그리고 12분 전 가족이 한국에 오신 우리 김은덕 감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남북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될 때 이분들이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로서도 현재 북한이 어떤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윤여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와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밑에서 서 있으면 잘 안 보이실까 봐 올라왔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인데요, 이 후곡성당은 처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이어서 이런 자리가 더 마련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1년 내내 연중으로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데 오늘 저희에게까지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신부님하고 회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 소장을 맡고 있고, 학교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적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북쪽에 살던 분들이 남쪽에 와서 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정부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실향민도 아니고요, 사실 또 이산가족도 아니고 북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저보고 이제 언제 북쪽에서 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제가 한국에 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와 사는 전라도 경상도 서울 말을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부터 이 북한에 대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북한 쪽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 외국어가 안 될 뿐 우리 남조선, 북조선 말은 가장 정확하게 구사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를 이해하실 건데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금 광화문 옆에 있는 연구소인데 20명의 관련 우리 석박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소를 빼면 저희들이 가장 큰 북한 관련 단체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사실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름 들어보신 적 없죠?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은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3만 4천 명 가까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 한 6천 명, 경기도에 10,000명 넘게 살고 계세요. 이 지역에도 꽤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보통 국정원에서 뭐 조사 기간이 일반인은 뭐 하루 이틀 정도도 걸리지 않습니다. 뭐 높은 고위직이나 이런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조사 며칠 마치면 한 1주나 2주, 한 달 이내에 모두 하나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북쪽 분들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와서 3개월 동안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가서 살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국정원에 한 1, 2주 있다가 하나원에 오면 저희 연구원들 20명이 바로 그곳에 가서 오신 모든 분들을 만납니다. 북쪽에서 오신 분들을 모두 만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인민학교를 다니고 어디 고등중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모두 조사하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에 있을 때든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든 본인 인권 침해를 당했거나 또는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면 그 내용들을 모두 하나하나 조사해서 국제 표준에 맞게 내용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맡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5만 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한 20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국정원에서 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모두를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북한 실상이라고 써놨잖아요. 이제 북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 김은덕 검사님이 설명하실 텐데 이 최근 북한 실상, 최근이 언제를 보고 최근이라 그러십니까? 우리 최근에 뭐 누구누구 만났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최근이 언제까지예요? 뭐 한 2, 3일 전을 최근이라 그럽니까? 한두 달 전을 최근이라 그럽니까? 1년 안 지났으면 최근이라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게 기준이 있겠죠. 저희들이 말하는 최근은 2개월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북쪽에서 북쪽 땅을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는데 빨리 오시는 분은요 당일치기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 방문 열고 대문 열어서 한국에 인천공항 도착하는데 당일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요. 하루 만에 오는 분도 있고 일주일 만에 오는 분도 있고 물론 20년 걸린 분도 있고 30년 걸린 분도 있어요. 북한을 떠나서. 근데 저희들이 말하는 최근은 2개월 이내에 북쪽을 떠나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대부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2달 이내 이야기를 보통은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뒤에 제가 한 3, 40분 정도 이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남쪽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나면 이제 가장 그나마 최근에 오신 당사자께서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요. 그때 같이 질문도 받고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뭐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북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할 건데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법률 용어고 옛날에 탈북자라고도 하고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그전에는요 기순 북한 동포라 그랬고 80년대까지는 월남 기순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예전에 북쪽에서 오신 분들 우리 텔레비전 방송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이해하신 분은 적어도 60대 이상입니다. 이게 90년대 그때까지 하다가 안 하거든요 요즘. 그렇죠? 제가 딱 이거 질문해 보면요 연령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표현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설명드릴 건데 사실 2019년도에 서울 관악구에서요 한성옥 모자라고 탈북에서 오신 엄마하고 어린 아이가 모자가 사망한 사건이 한참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물론 탈북민이 살고 있는 알았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상태로 모자가 사망한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한참 이게 시끄러운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통일부 앞에 가서 뭐 책임지라고도 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걸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아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분 나중에 뭐 집에 가보니까 쌀 한 톨도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분개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요,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에 식량이 떨어져서 없으면 사실 나와서 옆집 그 똑똑거려서 뭐 쌀 한 1kg만 주세요,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고 그거 못 줄 만한 형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 얼마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돈 몇만 원이라도 아마 누구든 이렇게 그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쌀이 없어서가 아니고 희망에 대한 것을 잃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시름시름 그냥 생을 마감한 거죠. 사실 지난주에 32살 된 탈북에서 오신 여자분인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을 겁니다. 혼자 와서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북쪽에 가족이, 여기는 자기 혼자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망하면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장례식도 없이 화장을 해서 마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와서만이 아니고 우리 고독사나 혼자 사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겠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분이 중국에 사실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뭐 본인이 이야기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있는데 언젠가 그 자녀가 한국에 와서 자기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북쪽에 있는 가족도 와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화장하고 우리 정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유골을 평생 동안 안치시켜 줍니다. 이게 보관을 해요, 정부에서. 가족이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제가 토요일 날 그 장례를 갔다 왔는데 이분은 잘 나가던 분이에요. 혼자 요리 회사를 요리하는, 이게 북한 요리 같은 걸 실습시켜 주는 건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장님이에요. 아주 씩씩하고 굉장히 밝고. 그런데 이 친구도 사망을 했어요. 왜? 이 친구는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높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잉의 기대,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잘 안 되기도 하니까 혼자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사실은 발생했고, 여기 제가 2010년 이후에 34,000명의 한국에 와 계시는 분 중에 사실 30명 이상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처음에 저들도 모르지만 평양방송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남조선에 갔다가 이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 남조선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식의 방송에 나온 분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북쪽 분이 남쪽에 또 다시 올라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 30명 중에요, 상당수는 또 다시 또 왔어요, 남쪽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따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몇 명은 다시 올라가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니 무슨 사정에서 여기로 왔는데 살다 보니까 살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차별도 하고 뭐 서름도 맞추고 또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친구도 보고 싶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올라간 거예요. 엄마 아빠 뭐 반가운 거는 3시간이 안 지나요. 3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북한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또 와. 그런데 와서 또 답답해. 또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개 쓴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이름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격을 해서 우리 군인도 사망하고 민간인도 사망한 사건도 있고 천안함처럼 엄청난 그런 건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직장에 북쪽에서 오신 분하고 남쪽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어. 같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포를 쏴서 우리 남한 국민이 사망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북쪽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 북쪽에 살다가 지금 남쪽에 와서 남한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 이 사람한테 남쪽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뭐 왜 포를 쏘고 난리야? 넌 뭐 왜 쐈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뭐 하는 짓이야? 왜 포를 쏘 사람을 죽이고 그래? 누구한테요? 같이 일하는 북쪽에서 온 사람한테. 아니 이분이 무슨 포를 쐈어요? 이 사람 누굴 죽였어? 정말 포를 쏜 놈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왜 이분한테? 북한과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동일하게 생각해요. 북쪽에서 왔으면 그냥 북한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좀 적어 놨는데요. 북쪽에 살다 오신 분이 북한 이탈 주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많이 올 때는 1년에 3,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1년에 3,000명. 많이 올 때는. 3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만 해도 연간 1,000명 이상 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졌는데요. 이분들 말고도 우리 6.25 전쟁 때 군대 갔다가 포로가 돼서 잡혀있던 분들 80명이 한국에 도망가서 한국에 살고 계세요. 또 그 뒤에 납치돼서 북한에 납북됐던 분도 9명이 돌아와서 여기 살고 계십니다. 물론 국군 포로군 80명 중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14분 남아 계세요. 여기 와서 돌아가시고 여기 9명 중에는 8분이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북쪽에서 살다가 남쪽에 오신 분, 원래 남쪽 사람이든 북쪽에 태어나서 왔든 이분들 때문에요, 여러 가지 통일되면 발생할 거라고 했던 문제가 다 이미 나타났어요. 중혼 문제, 북쪽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또 결혼하신 분, 아내가 2명이잖아요. 자식도 북쪽에 남쪽에 다 있잖아요. 이거 통일되면 이거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통일이 안 됐는데 이미 다 발생했다고요. 여기 남쪽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분 중에요, 제가 뒤에 소개한 60% 이상이 북한으로 송금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가족한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일하다가 산업재해, 산재로 사망하시는 분들 있죠. 뭐 사건 산재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내가 혼자 와가지고 내가 죽어서 내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받아야 돼요? 원래는 가족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어. 아니 없는 게 아니죠.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가족이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잘라가지고 내가 자기 가족이라는 거를 영상 촬영해서 우리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북쪽에 있는 동생이 형의 산재 보상금을 이미 받도록 판결이 나 있습니다. 북쪽에 남겨졌던 자녀가 여기 와서 아버지가 여기서 북쪽에 의사로 돈을 많이 벌다가 6.25 때 여기 와서 못 돌아가고 세장가 들어서 여기서 자녀 놓고 살다가 돈을 많이 벌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실제 이분이. 남쪽 자녀들이 다 상속을 받았죠, 당연히. 근데 북쪽에 자녀가 손톱 자르고 머리 잘라서 역시 우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해서요, 법원에 판결이 나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자녀도 똑같은 상속권자다. 재산 나누라 이거예요. 판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북쪽에 갖다 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쓰려면 네가 와서 써라 뭐 이런 말이죠. 예. 지금 이게 현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송금한 경험이 있느냐 저희들이 조사하거든요. 59%잖아요. 북쪽에서 송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보태 쓰는 사람도 100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북쪽에서 20살짜리 학생이 남쪽에 와서 우회에서 지금 서울에 좋은 대학을 다녀요. 정부가 등록금은 내주지만 생활비 같은 거 자기 용돈은 자기가 써야 되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북쪽에 가족한테 이거 전화해가지고 뭐 살기 어렵고 이렇게 뭐 넋두리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양강도 해산에서 큰 시장에 가게를 하는 고모가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큰 돈은 아니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송금하는 거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에 그 조카한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줘서 받고 쓰는 아이가 1.3%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남북 대화가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건 정부 이야기고요. 실제로 민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해서 돈을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 미국에 돈 보내도 뭐 수수료 얼마 됩니까 그거? 그렇죠? 평상시에 30%가 수수료인데 지금 코로나 이런 걸로요 50% 가까이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1,000불 보내면 500불 이상은 수수료예요. 세상에 무슨 놈의 돈을 전 세계 어디 보내도 수수료 몇만 원이면 몇천 원이면 되는데 절반을 이게 분담 비용이에요. 통일되면 수수료 없이 수수료 없잖아요. 요즘에 송금하는데 이걸 가장 열악한 분들이 절반을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화 통화한다 그랬잖아요. 북한에 휴대폰이 600만 대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휴대폰은 북한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국제전화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통화할 수 있어요. 예, 한국에 와 있는 34,000명 중에 70~80%가요. 양강도, 함경도, 남북, 중국하고 국경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중국 가까운 데 오셨는데 중국 휴대폰 사가지고 또는 우리 삼성 휴대폰 사서 북한,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탈북민 가족들한테 몇 개 보내주면 뭐 충전기 같이 보내주잖아요. 제가 로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중국의 국제전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요금이 좀 비싸지. 요금 비싸서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전화로 안 해. 카톡 무료잖아요.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하면 되지. 뭐 요즘 다 카톡 쓰잖아요. 문자 보내고 무료잖아요. 지금 우리 수천 대 아마 전화가 남쪽 전화가 북한 국경 지역에 가 있고 일부는 중국 전화도 가 있고 이걸로 통화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9시 뉴스만 보시고 유튜브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응? 자, 이거 제가 설명 잠깐 할 건데요. 우리 아까 국군 포로분들 남쪽에 와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20살에 군대 가서 50년을 살다가 나이 70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옛날에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대부분 장가를 갔는데 군대 간 거예요. 근데 북한에 못 돌아온 거죠. 근데 참 80분 중에 여러분이 있는데 장가를 가서 군대 간 사이에 여기 남아있던 아내는 유복자를 낳은 거예요. 보통 꼭 그래서 신랑이 사라지면 애가 또 나요. 그래서 남편을 40년, 50년을 기다리고 할머니가 사는 거예요. 수절을 한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북쪽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장가를 가서 거기서 아내를 놓고 아들, 딸, 손자까지 살다가 남쪽으로 왔는데 와서 국정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자기 평생에 신혼 때 살았던 아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있잖아요. 자기 아내 이름을 대뜸 대니까 당신 아내 살아있고 아들도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당연히 만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할머니가 둘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끙끙거려요. 이분들을 오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사후 지원도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도 저희들이 맡거든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제가. 끙끙거리 할아버지가.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뭐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이유가 어찌됐든 50년을 함께 살면서 손자, 손자, 며느리까지 본 이 북쪽에서 같이 목숨 걸고 오니 아내를, 북쪽에서 같이 온 아내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50년을 수절하고 아들을 키운 남쪽에 있는 할머니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 할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통 남자분들은 아이고 나이도 있고 둘이 같이 그냥 살지 뭐 한 집에 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통일을 원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 가끔씩 하죠. 저는 그거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조사하면 안 되고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헌법에 통일하도록 돼 있거든요. 헌법에 통일하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물어봐? 예?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저처럼.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느 할머니하고 살 건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결론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저하고 밤새 술을 먹으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80분을 모두 만났는데요,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법률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할머님들 대단해요. 남쪽에 50년을 혼자 사신 이 할머니들이 단 한 분도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 내놔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북쪽에서 온 할머니한테 나는 이왕에 혼자 이제 사는 것이고 당신이 남편 거두고 잘 살았으니까 여기서도 잘 거두고 잘 사세요 라고 모든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이 남쪽 할머니의 심정이 터져나가겠죠.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도 통일 이야기하면 구닥다리 하는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와 계시는데 제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오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33,916명 올 3월달 기준입니다. 여자분이 72%입니다. 남자는 얼마 안 되고 여자가 72%예요. 엄청 많죠. 여자분이. 북한에 여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따 여쭤보세요. 얼마나 들어왔냐. 사실 90년대 전까지는요 1년에 10명, 15명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명꼴로 왔어요. 예전에 대한민국 만세 할 때 한 달에 한 명 오니까 만세 불렀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뒤에는 100명 2002년 되면 한번 보세요. 숫자를 98년에 72명이 왔어요. 99년에 148명, 2배가 늘어요. 2000년에 312명, 2001년에 583명, 1년에요. 2002년 1039명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99년에 100명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1년에 100명 왔다고. 3년 월드컵 하던 애죠. 그해 1000명을 넘습니다. 4년 뒤에 2006년에 2000명을 돌파해요. 2009년 보세요. 2914명까지 옵니다. 3000명 밑자락을 깔잖아요. 그리고 2400 김정은이가 센 놈이에요. 김정은이 들어오고 1500으로 딱 절반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2019년까지는 1000명은 넘었어. 1047명. 코로나 발생하고 229명, 21년 63명, 작년에 67명 왔어요. 올해 3월까지 34명 왔어요. 팍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녀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좋아지면 좀 더 아마 올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왔냐 보세요. 함경북도가 2만 명이죠. 함경북도예요. 중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회령, 무산, 온성군, 무산군, 회령시 이 세 개 지역에서 온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무산 인민학교 동창회를 서울에서 해야 더 많이 모입니다. 거기 인구 5,000명, 10,000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몇천 명이 와 있어요.
동창회를 여기서 더 많이 모인다고요. 지금 어디 사느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사는 비율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경기도에 10,000명, 서울에 6,500명, 인천에 2,900 쭉쭉쭉 그 인구 비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다 흩어져 산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아무리 젊은 사람들 이동하기가 쉽죠. 뭐하러 왔냐? 북한에 노동자였다는 사람이 40%, 그냥 가정주부였다는 사람이 44%, 80% 이상이 그냥 직장 없거든 살림하던 분이나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비율이 얼마 없죠. 여기서 전문직 하기가 어렵겠죠. 학교는 북쪽도 의무교육이라서 고등중학교 이상은 다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한 사람은 6.9%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80%가 대학 가지만 북한은 전체 인구의 10%도 대학을 안 가요. 우리는 80%가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80%가 놀아요. 전체 중에 22% 정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는. 왜? 남쪽에 처음 와가지고 무슨 돈이 있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재산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얼마나 되고 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걸 저희들이 조사하는데요. 북쪽에서 오신 분은 실업률이 남쪽 사람보다 2배, 3배 높습니다. 근데 상근 근로자, 정규직은 절반 정도예요. 월급은 남쪽 사람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직하는 거는 남쪽 사람보다 2배, 3배 어렵고요. 들어가도 정규직이 될 확률은 3분의 2도 안 되고요. 월급은 평균 3분의 2 정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분도 있지만 남쪽 분들의 그 정도 평균치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왜 왔냐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최근 걸 안 적어놨지만 이게 붉게 보이는 게 배고파서 온 비율입니다. 이거 2000년 전에는 60% 이상이 배고파서 왔다 그랬어요. 지금 조사하면요 2016년까지만 제가 정리해놨 이때 11%죠. 지금 배고파서 왔다는 사람 그 키 얼마 안 돼요. 그럼 뭐로 와요? 배가 고파서 온 비율은 훨씬 적고요. 자유를 찾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민 가겠다고 신청하고 대기한 사람 많습니다. 이 중에도 계시는가 몰라요. 그 중에 배가 고파서 호주 가겠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배가 고파서 뉴질랜드 이민 가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신청하고 있죠. 지금 비스무리해지고 있어요. 요즘 북쪽에서 오신 분한테 우리 여기 할머니들 아이고 이거 많이 먹어 이거 못 먹어봤지 배고프다고 싫어해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북쪽에서 최근 몇 년 새에 오신 분들은 그런 수준은 이제 아닌 거예요. 문제는 북쪽에서 온 중에 이 고아로 혼자 온 아이들이 상당수 있고요. 엄마는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엄마는 잡혀가고 애만 남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아이들이 꽤 있어요. 또 여자분들이 중국으로 팔려가거나 뭐 살러 가서 중국 남자하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지금 전체 학교에 있는 탈북 아이들 7, 80%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7, 80%가 우리말을 몰라요. 중국 한족마을에 자라가지고. 근데 엄마는 탈북자야. 근데 이 아이는 한국 오면요 탈북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중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탈북민은 대학도 특례 입학이고 학비 면제도 있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엄마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뒤에 당사자 설명을 드릴 정부에서는요 이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리도록 국정원 조사 마치고 하나원 3개월 사회 적응 교육을 끝내면 전국에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 흩어지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면 국민 임대든 영구 임대든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살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만 정부가 뭐 지급해요. 임대아파트 받고 거기에 가재도구 처음에 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를 석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나눠줍니다. 생활비 보태 쓰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벌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잡기 어렵다 그랬죠. 일자리 잡아도 정규이직 잘 안 되잖아요. 탈북민이 더더욱 어렵다 그랬잖아요. 가도 월급은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 받기 어려워요. 대략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정부에서 이 정도 지금 정착금을 이걸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임대아파트를 살도록 해주지 보증금은 내가 정착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몇 가지 특례가 있지만 어렵겠죠. 어려운 게 뭐로 나타나요? 실업률 높다고 그랬죠. 범죄 피해 비율도 높고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히 삶이 어려우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아까 말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으로 간 사람이 전체 10%가 다시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간 사람이나 평양방송에 나와서 남쪽에서 살다가 못 살아서 왔다 하는 분 중에요, 단 한 분도, 저희 30명 넘게 북한에서 방송 나오면 다 지금 모니터링 하거든요. 남쪽에 갔더니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다시 북쪽으로 왔다,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뭐 때문에 왔대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배가 아파서요. 말하자면 서름, 차별, 편견, 고정관념 모두 이거예요. 모두. 단 한 분도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마지막 저하고 점심을 먹고 북쪽으로 가신 아주머니 있어요. 60대 좀 넘은 분인데, 저도 몰랐죠.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날 밥 먹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마지막 저를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했냐고. 아니 아무 얘기 한 게 밥 먹은 게 다예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갔어.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평양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그 친구인데, 이분은 남쪽에 살다가 북쪽에 가서 평양 방송에 나와서 내가 남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서로 다시 왔습니다, 간증을 한 거죠.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저쪽 함경북도 분인데, 함경북도에 같이 옆집에 살던 그 친구 아주머니가 평양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남쪽에 가서 서름당하고 막 못 살아도 눈물 고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데 얼굴이 부옇게 달덩이처럼 막 이래가지고 같이 살 때는 뭐 자기보다 더 요랬다는 거예요. 요랬던 사람이 부옇게 해가지고 뭐 저거 전부 거짓말이다. 다 알죠, 북쪽 사람. 그래서 방송 전부 거짓말이다. 말은 거짓말해도 이 얼굴 때깔은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 남조선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냥 한국 왔어요. 그거 보고 왔대요. 동기가 저건 확실하다. 내하고 몇십 년 같이 살던 옆집 아줌마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남쪽에 오셨어요. 그분, 이 양반은 가고 그분은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히 그렇게 나쁘다고 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뭐 여기 살다가 저기 가기도 하고, 결혼해 살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부님 뭐라고 하시겠지만 유학 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남쪽 살다 북쪽 갈 수도 있는 거고, 북쪽 살다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크게 뭐 국가에 큰 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족 보러 간 거고 뭐 이런 거지. 정부에서도 그래서 뭐 그거를 엄중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써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바꿀 건데요. 북쪽에서 무슨 뭐 죄를 저지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왜 탈북자라고 왜 살인 사건이 없고 왜 사기가 없겠어요? 남쪽 사람 다 그러면서. 남쪽 사람이 사기치고 살인 사건은 잘 보도에 안 나와. 근데 북쪽 사람이 뭐 살인 사건 하면 뭐 금방 막 방송에 나와요. 응? 원래
개가 사람을 물면 방송에 잘 안 나와. 사람이 개를 물어야 나오지. 응?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 왜 우리가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받지 말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정확한 거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북쪽에서 남쪽에 온 사람을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실제 대한민국 어떤 판결에도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왔는데 당신은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올라가, 이럴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없어요.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도 없어. 이모 씨 옛날에 우리가 돌려보내고 비전형 장기에서 63명 우리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 편법이에요. 그분들 북한에 2주 동안 방문하고 오라고 방문증을 끊어줬어요, 통일부에서. 그런데 그때 사실 안 돌아올 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영원히 보내준 거잖아요. 영원히 보내준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 사실은 우리가 북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방법도 없지만 북쪽 사람이 남쪽에 온 것을 우리가 뭐 심사를 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넓게 보면 통일이거든요. 북한사 우리가 같이 하나의 국민, 한 나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결국 통일인데, 북한사람 남쪽에 사는 거,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요. 근데 자꾸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물어봐. 통일을 원하십니까? 이거 묻는 건 뭐예요? 당신이 원하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걸 자꾸 머리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선택권이 없다고요. 대한민국은. 동서독도 서독이 선택권 같은 게 없었어요. 동독이 우리 보고 통일하자는데 우리 통일할까? 전 국민 국민투표 한번 해보자 이랬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북쪽에서 오시는 분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남쪽에서 3년 걸릴 거, 적응 5년 걸릴 거 좀 옆에서 도와주면 10년 걸릴 걸 5년을 3년, 마음고생 이만큼 할 걸 요만큼,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마음고생을 덜어주는 그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뒤에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뭐 저보다는 북쪽에서 직접 오신 분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 최근에 탈북자분들이 넘어오기도 어렵고 북한 생활도 지금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직접, 아까 우리 2020년 이후에 한국에 오신 분은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즉 1년에 3,000명씩 오다가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우리 뒤에 오신 우리 김문덕 쌤 2019년에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북한에 검사를 하다 오신 분인데 잘생겼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 선분당의 여성분들께서, 여성 팬들이 저한테 우리 강사님 전해드리라고 장미꽃을 전해왔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열린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면서 후옥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승익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윤여상 박사님하고 김은덕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평양에 사셨고 145대 때 내려오셔서 부산서 만나셔서 혼인하시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북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제 고향 사람 같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평양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평양을 다녀왔거든요. 네, 평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평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1.4.5 때 내려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사셨던 곳이 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기는 남쪽에 태어났지만 제 고향은 항상 북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우리 민족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뭐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남북이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그 북쪽이든 남쪽이든 우리 전체 한민족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며 가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만나더라도 뭐 이상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대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습니까? 북에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더 그 예전에 그 개성에 그 연탄 나눔을 한동안 많이 갔습니다. 봄에도 이 나무 심어주러 나무 심기 행사도 하고 연탄 나눔도 하고 한참 교류가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게 차가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기류입니다. 그리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 정세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남과 북이 이 한 형제를 다시 한번 이 서로 보도만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종전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강복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6월 열린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